안녕하세요, 속그냥입니다. 언제부턴가 중국 무협들은 CG가 난무한 퓨전 무협이 대다수인데요. 기존의 동방국토에서 봤던 정통과 CG가 적절히 섞인 분위기 있는 무협이며 황비홍에서 보았던 생생한 정통 무협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손만 펼치면 형형색색의 레이저가 나오는 그런 무술 말고 편집과 소리에 의지한 훌륭한 액션씬을 뽑을 때 또 무협만큼 멋지고 독특한 스타일도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도 다시 정통 무협으로 회귀하려는 작품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그냥은 최근 작품들 중 제대로 된 무협을 느낄 수 있고 내용까지 재미있는 무협 액션 드라마 4편을 선정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화루입니다. 연화루는 등평의 소설 길상문 연화루를 원작으로 한 무협 미스터리 수사극으로 아이치에서 2023년 7월부터 총 40부작으로 방영하였습니다. 연화루는 삼생삼세 심리도와의 조연출을 심양여설, 주생여고, 신석연 등을 연출한 곽호 감독과 마찬가지로 삼생삼세 심리도와 심양여설 등을 연출했던 임혜도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았습니다. 성희와 증순이, 초순효라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세 사람이 주연을 맡아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모았던 작품이고 2023년 최고의 인기를 끈 연화루는 최근까지도 그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희는 16세, 이미 무협을 평정한 무림의 빛이자 사고문의 문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희는 늘 자신과 겨루고자 했던 금원맹 맹주 적비성이 자신의 사형인 단고조를 죽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단고조의 시신을 찾고자 적비성과 겨루게 되는데, 결전 끝에 두 고수는 바다로 떨어지게 되고 그 뒤로 둘 모두 강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이상희는 이현화라는 이름으로 시골 떠돌이 의사로 살아가다 의도치 않게 명의로 알려지며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강호의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강호의 뜻을 두고 이상희를 자신의 스승이라 주장하는 방다병을 만나게 되는데, 방다병은 사건 3개를 해결하여 백천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상황이었고 우연히 만난 이현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그가 명의를 사칭한 증거를 찾아내 죄를 물으려 합니다. 그렇게 얽히기 시작하다 매 사건마다 이현화 특유의 두뇌 회전과 사건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방다병 자신이 오히려 사건 해결에 이현화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현화는 방다병이 자신의 사형 단고조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과 방다병 사이의 과거의 인연도 기억하게 되지만 강호의 발을 들이지 않고자 여러 차례 방다병을 밀어냅니다. 10년 전 이상희와 결전을 벌인 후 자취를 감춘 적비성 역시 다시 강호에 나타나게 되고 유일한 자신의 적수라고 인정하는 이상희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강호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현화라는 작자가 바로 이상희라는 것을 알아보죠. 협심 많은 젊은 청년 방다병, 강호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이현화와의 재대결을 위해 이현화의 보호자 노릇을 자처하게 되는 적비성. 이 세 사람은 이상하게 얽혀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가면서 깊은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희는 사형의 죽음의 전말을 알게 되는데 과연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소소한 사건들의 해결 과정도 재미있지만 전체 스토리를 연결하는 큰 사건을 분석하면서 파헤쳐지는 진실과 반전까지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현란하고 과장된 CG 대신 고전적인 무협 형태를 이어 무협의 현란함과 보는 재미를 극적으로 끌어낸 점이 아주 흥미로웠고 은은하게 고룡의 초류향 신전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도 있어 초류향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OST의 신 류은영이 연화루의 OST에 직접 참여해서 호소력 짙은 그의 목소리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설영웅, 수시영웅입니다.
국내에선 아주 잘 알려진 것 같지 않은데요. 중국에서 무협 관련 순위를 보면 항상 언급되는 드라마로 뭔가 제목도 멋지다 라고 속군양이 생각해왔던 드라마입니다. 설영웅, 영웅을 말하다. 수시영웅은 누가 영웅인가 라는 뜻으로 영웅이란 누구인가 라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영웅을 말하다로 부제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드라마를 다 본 이후에 역시 제목부터 멋지더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 없이 본, 스스로 이 드라마를 발견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한 작품입니다. 설영웅 수시영웅은 사실상 2022년에 진정한 의미의 무협극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김용, 고룡, 양후생과 함께 중국 무협 4대 거장으로 꼽히는 온서한 작가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온서한 작가의 작품 중 스크린으로 옮겨진 작품으로는 4대 명포, 역수한, 호위신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동궁을 연출해서 유명해진 이목과 감독의 미적 감각이 더해졌으니 말 다했죠. 게다가 텐센트에서 방영하였는데 텐센트는 향후 10년간의 고룡 전체 IP를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천룡팔부, 설중한도인과 함께 설영웅, 수시영웅 등 굵직한 무협 드라마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무협러들에게는 무협의 주문기가 오려나 하는 기대감을 엄청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텐센트에서 심혈을 기울인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캐스팅보드 역시 훌륭한데 연화루 및 의천도룡기에서 좋은 무협을 보여주었던 증순이와 연화루에선 OST를 부른 것에 그쳤지만 여기선 직접 주연으로 참여한 유은영, 속군양이 이 작품을 통해 매력을 톡톡히 알아본 대만배우 진초아와 비록 연기 못한다는 소리는 많이 듣고 있는 줄 알지만 여기선 그래도 엄청 귀여웠던 양초월, 최근 자주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맹자이 등이 출연하는데 이들의 합 또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왕소석이 강호에 뛰어든 지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왕소석이 만류검을 들고 홀로 길을 걷는데 노래를 부르던 설서인을 마주치게 되죠. 설서인의 노래와 함께 왕소석과의 짧은 대화 속에 아주 강력한 스포가 등장하는데 이게 또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여서 몰입감이 상당합니다. 10년 전 천하강호는 금풍세우루와 육분반당으로 나뉘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금풍세우루는 인의로 인심을 얻고 있는 반면 육분반당은 이름처럼 상인들에게 육분반을 주고 자신들이 35%의 이익을 취하는 이름처럼 이익을 중시하는 집단입니다. 두 문파는 각자 호거를 제압하여 강호를 절반씩 차지하고 검으로 지위를 쟁취하고 있는데요. 강호에 처음 나온 자들은 홀로 경성에 가서 두 문파 중 한 곳에 들어가 영웅으로 천하의 이름을 펼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백수산 천의거사의 유일한 제자인 왕소석은 삽으로부터 금풍세우루의 소홍침에게 직접 옥함을 전하라는 명을 받고 강호로 나오게 됩니다. 옥함 속의 물건이 현 강호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물건이라는 소문은 강호에 퍼져나가게 되고 왕소석이 접선자를 만나기로 한 세류진에는 옥함을 빼앗기 위한 강호인들이 모이게 되는데 哎，大哥，什么匣子居然能改变京城江湖啊？这个人必须死在西陵。 옥함으로 인해 왕소석의 목숨이 위협받지만 덕분에 소몽침의 삶의 온유와 백수비를 만나게 되면서 친구가 됩니다. 반면 소몽침은 요나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고수포에 도착하고 왕소석은 백수비와 함께 소몽침에게 옥함을 무사히 건네줍니다. 소몽침의 이름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왕소석을 신기해하는 양모사와 달리 소몽침은 그런 왕소석을 주시하고 자신을 앞으로 친구라 불러도 좋다고 말합니다. 옥함을 전하고 돌아서는데 위험을 감지한 왕소석과 백수비는 소몽침이 위험에 빠질 뻔한 결정적인 순간 도와주게 되면서 세 사람의 진한 인연은 시작됩니다. 세 사람이 함께 경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몽침은 육분반당 실세들과 마주치게 되고 我要和六分半堂狄大堂主谈事，不需要留任何人打扰。 왕소석과 백수비는 다시 소몽침을 돕는데 그런 왕소석과 백수비를 지켜보던 육분반당은 두 사람에게 육분반당의 사람이 되길 권하지만 두 사람 모두 소몽침과의 의리를 중시하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경성에 도착한 세 사람은 소몽침이 무사히 금풍새우를 누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게 되고, 이로써 왕소석과 백수비도 금풍새우의 일원이 됩니다. 하지만 육분반당과 결탁한 조정 세력에 의해 왕소석과 백수비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결국 소몽침의 도움으로 무사히 감옥에서 벗어나지만 금풍새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감옥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그래도 경성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버텨봅니다. 백수비는 그림을 그려 팔기도 하죠. 하지만 육분반당의 방해로 생활은 점차 버거워지고 결국 그 둘은 경성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이 소식을 접한 소몽침은 그 둘이 경성을 떠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몽침은 왕소석과 백수비와 결의 형제를 맺고 공명을 얻고 싶어하는 둘째 백수비에게 금풍새우류의 부루주라는 전혀 없는 직함까지 주게 되죠. 그런데 백수비는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육분반당 당주의 딸 뇌순인데요. 사실 뇌순은 소몽침의 예전 약혼녀였고, 백수비는 뇌순이 소몽침을 위해 자신의 그림을 사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괴로워합니다. 한편 왕소석은 온유와의 사랑이 점차 깊어지죠. 육분반당과 맞서며 영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 의형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무역기설 기반이라 설중한 도행의 초임금 우술이라든지 천수천하처럼 고수 한 명이 천군만마를 때려잡는 일 같은 것도 없고, 그저 천하무리를 연기하는 금풍새우를 준 소문치는 황제도 아닌 형부 상서 앞에서 절절 매기도 하고, 형부의 눈밖에 난 주인공 왕소석과 백수비는 소몽침이 돌아올 때까지 경성에서 변변한 직업 하나 얻지 못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라는 현실적인 강호의 모습을 감독이 세련된 무역과 영상미로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인물들 역시 평면적으로 그리지 않고 나름의 서사가 있어서 몰입감이 더 좋았는데요. 설서인이 왕소석에게 그 함에 든 사람은 친구인가 적인가라고 묻자, 왕소석은 내 평생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왕소석과 연을 맺은 사람은 다 죽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 설영웅 수시영웅이 강호를 그린 작품인 이상 이런 결말도 이상하지는 않죠. 왕소석이 마지막으로 설서인에게 노래 제목을 묻는데 그 제목이 바로 설영웅, 영웅을 말하다입니다. 과연 이런 강호에 누가 영웅일까라는 여운을 남기는 작품으로 속근양이 강추합니다. 세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장야입니다. 장야는 영원한 밤이라는 뜻인데요.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동명의 무협 판타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야는 2018년 텐센트에서 방영한 69장 무역 액션 드라마로 몽화록의 양향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특수효과는 한국팀이 맡았습니다. 도끼 던지는 거 너무 좋아요. 특히 장야의 춘풍청 싸움은 잊을 수 없는 신이죠. 중국의 명감독 첸카이거의 아들 진비우와 송이인, 초류양의 정소추, 원빙현, 맹자이 등이 출연합니다. 시즌2는 진비우 대신 왕학채가 출연하고요. 제작비만 1,000억 이상이 투입되었고 2년 동안 시나리오 작업을 해가며 6개월 동안 촬영을 한 대작 중의 대작입니다. 중국 곳곳에서 촬영해서 영상미도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내용이 방대하고 스케일이 커서 흡사, 동향판, 왕자의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근양은 워낙 중드 팬이지만 주변의 중드 별로 안 좋아하고 대신 미드 좋아하는 분들에게 장야 한 번만 봐보라고 설득해보면 거의 다 장야는 끝까지 보더라고요. 제2의 장야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막상 장야와 비슷한 고퀄의 드라마를 추천하기 애매할 정도로 유일무이한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럼 스토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천과 명황이 지배하는 이곳은 서릉, 마종, 서원 이렇게 3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중 서릉은 당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영원한 밤이 찾아오면 멸망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는 15년 전 서릉에 광명대신관 위광명이 남긴 예언으로 곧 명황의 자식이 태어나고 그 명황의 자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세상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당국의 국경지대에서 마적을 상대하던 말단병사 영혈은
도적들을 훌륭하게 물리쳐서 소벽호의 장작꾼이라는 별명까지 가집니다. 그런 연결에게도 꿈이 있는데요. 바로 수행자의 능력을 키워서 가족의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我去。 그는 바로 15년 전 서릉의 위광명의 예언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가족이 몰살된 기억을 가지고 홀로 살아남아 도망쳐온 아이였죠. 도망쳐 나올 때 포대에 쌓인 여자아이를 얻고 나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상상으로 연결의 하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유일한 연결의 가족으로 서로 돌보며 지내왔습니다. 好喝吗？ 복수를 하고자 하지만 사실 연결은 수행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죠. 기해설산이 막혀 수행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수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행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당국 수도 명문 학문기관인 서원이라는 곳에 들어가 수행자가 되어 당시 그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가문의 원한을 갚기 위해 도성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상상을 데리고 말이죠. 도성에 도착한 연결은 서원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네는 수행자가 될 수 없네. 그래도 서원 입학 시험을 강행합니다. 입학고사 과목 중 궁술 시험을 보던 중에 감독관으로 참석한 공주를 죽이려는 이들과 격투를 벌이다 2층루에 이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장동건을 닮은 이 선생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연결은 운명이 그렇다면 운명을 바꾸면 되잖아요 라고 如果真 말합니다. 是昊天注定呢？ 다행히도 연결은 서원에 당당히 합격하고 수행 관련 서적을 독파해보겠다며 매일같이 고서루에 들릅니다. 고서루의 서적은 수행자들의 염력으로 쓰인 것이라서 일정 수준의 수행자가 아니면 그 염력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지만 연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불행인지 다행인지 연결은 당국을 수호하는 주작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 기해설산이 파괴되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수행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연결은 수행을 시작하자마자 서원 2층루의 시험에 응시하는데 여기서 통과하면 서원 최고 지도자인 부자사부의 직계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단계의 테스트는 부자사부가 직접 시험에 참여하게 되는데 6단계에 오른 연결과 윤경 황자의 두려움을 시험하게 되고 영원한 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연결이 드디어 테스트에 통과하면서 서원 최고 지도자인 부자사부의 14번째 직계 제자가 됩니다. 이로써 서원의 사형들과 함께 나라를 돕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영원한 밤이 시작한다는 소리에 북쪽에 거주하던 마적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들을 막기 위한 전투가 황원에서 벌어집니다. 당국의 서원뿐 아니라 서릉의 수행자, 남진검각의 제자들, 대하국의 묵지원 등 각지에서 수행자들이 집합하게 되는데 마적을 제거하는 것은 핑계일 뿐 황원에서 사라진 천서를 찾기 위한 실력을 겨루는 기회의 장이 되어버린 셈이죠. 여기서 연결은 대하국 묵지원을 만나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서릉에서는 서원의 6단계 테스트에서 연결에게 패배하여 부자사부의 제자가 되지 못한 그 윤경이 왔습니다. 그렇게 황원에서도 윤경과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윤경은 서원 2층루 시험에서 연결에게 참패 후 연결에게 복수할 기회만 찾고 있던 참이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이 강해서 연결을 무시합니다. 난 선택받은 황자, 넌 천민, 그래서 넌 날 못 이겨, 뭐 이런 거죠. 하지만 또다시 연결에게 패하자 비겁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결국엔 연결이 쏜 화살에 맞아 본인의 기해설산이 파괴됩니다. 또한 상상은 언제나 몸이 차서 연결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늘 돌보고 노력하는데요. 치료 중 그녀의 숨겨졌던 신분도 밝혀지게 됩니다. 그 숨겨진 정체가 밝혀지자 많은 수행자들이 상상을 공격하려 하고 연결은 그녀와 여정을 떠나지만 숙명과도 같은 결투들이 이어집니다. 워낙 스토리가 방대해서 아주 짧게는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의 소개로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스토리와 멋진 장면들이 많으니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속근양도 최근에 보게 된 비호 외전입니다.
비호의전은 김용의 원작 소설로 설산비호의 사이드 스토리입니다. 2022년 역시 텐센트를 통해 40부작, 한국에서는 37부작으로 방영되었고요. 일찍이 김용은 그의 14편의 작품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서 흥미성과 인물의 감정 노출이 강렬한 작품을 논한다면 4편을 들 수 있다고 하였고, 그 4편이 바로 신조염려, 의천도룡기, 소호강호, 그리고 비호의전을 꼽았듯 이 작품의 줄거리는 정말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작품의 연출은 비호의전에서 권룡왕으로 출연하기도 하는 연혁명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연혁명 감독은 김용의 원작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독자적인 해석을 통해 새로운 매력을 선보여 주었습니다. 예전에 양쯔와 스캔들이 있었기도 한, 하지만 속군양에겐 아직은 낯설었던 진중걸, 쌍세총비와 절대쌍비에 출연하면서 최근 진철원과 백색감람수를 촬영 중인 양결, 복륜연에 출연해 인기를 많이 얻게 된 형비와 그 밖에 이무신, 하윤동 등이 출연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배우들의 매력적인 연기와 멋진 액션씬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배경음악 역시 작품의 분위기를 더욱더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엔딩곡으로 나온 유정란해와 천장지구의 배경음악으로도 유명하게 쓰였던 추몽인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不知不觉，这城市的历史遗迹去了你的笑容，红红心中蓝蓝的天，是个生命的开始。 속군양도 변발을 아주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변발에 대한 허들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변발의 허들로 이 작품을 안 보신다면 후회하실 것 같아서 꼭 시청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스토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걸륭연간, 평비라는 13살의 소년이 있습니다. 사수기인 평사와 함께 물건을 운송하는 일을 하는 표국 일행을 따라 떠돌고 있었는데요. 표국 수장인 마행공의 딸 마추나와 친하게 누나 동생으로 지내는 평비. 하지만 사수 평사는 평비에게 가문의 권법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던 중 도적패거리 염기일당이 표국에 시비를 걸어오자 마행공과 마추나, 의협심 넘치는 평비도 싸움에 뛰어들지만 아직 무술 실력은 역부족이었죠. 그때 평비를 구해주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가 타편, 천하, 무적수, 근명불이라 불리는 동호 최고 고수 묘인봉임을 알게 됩니다. 娘，这是谁啊？ 평비는 그의 압도적 무공에 반해버리지만, 싸움이 끝나고 사수긴 평사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때는 13년 전, 명실상부 절대고수인 묘인봉과 호일도는 한 객잔에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열을 가릴 수 없었고 다시는 없을 최고의 승부를 겨뤘죠. 그 순간 호일도의 아들 호비의 울음소리가 객잔에 울려 퍼지면서 호일도의 집중력이 분산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고 싶었던 묘인봉은 추후 날을 잡아 다시 호일도와 겨룰 것을 제안하고 떠납니다. 아픈 호비가 회복하고 그들은 다시 만나 대결을 펼치지만 5일간의 치열한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고, 무공의 신들이라 대결하는 사이 상대의 기술을 모두 흡수해버렸죠. 시간이 흘러 마지막 대결의 시간, 둘은 결국 무기를 바꿔 대결해보기로 합니다. 이 대결에서 묘인봉의 칼끝이 호일도의 팔을 스쳤는데, 그로 인해 호일도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 누군가 묘인봉의 칼, 아니 원래는 호일도의 칼이죠. 그 칼에 누군가 독을 발라놨기 때문인데요. 호일도 몸속에 독을 빼내던 아내 역시 호일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진실을 묻힌 채 호일도를 죽인 범인은 묘인봉이 되어버립니다. 형사 사숙은 아기였던 호비를 데리고 도망쳐 나왔고, 사숙은 아이의 이름을 호비에서 평비라 고치고 지금껏 신분을 숨기고 떠돌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원수가 묘인봉이라고 생각하는 호비는 그에게 복수를 다짐하죠. 도적 패거리 염기를 보게 된 사수 평사는 염기 일당이 있는 곳에 잠입합니다. 13년 전 호가의 무예가 담긴 비급서를 탐내서 호일도의 아들 호비를 죽이려던 사람이 바로 염기였는데 비급을 훔치다 비급이 절반으로 찢겨져 절반은 평사가 지켰지만 절반은 아직 염기에게 있기 때문에 사숙은 그걸 다시 훔쳐내 나오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사숙은 염기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빼낸 절반의 비급서로 완성형의 호가 권법을 되찾게 된 호비. 비급서를 찾아온 염기에 쫓기다 절벽에서 강으로 떨어진 호비를 다시 구해준 사람 역시 묘인봉이었습니다. 묘인봉은 이 소년에게 알 수 없는 친근함을 느끼고 스승이 되어주겠다고 하지만 호비는 자신의 아버지의 원수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하죠. 5년 후 18살이 된 호비는 아버지 호일도 못지않게 정의감 넘치는 협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산이라는 곳에서 원자이라는 여역을 만나게 되고 한눈에 반하게 되죠. 우연히 그녀와 함께 백성을 괴롭히고 횡포를 부리는 봉천남 봉일명 부자에 맞서 싸우고 세상 물정 모르고 마냥 의협심만 불타오르는 호비는 봉천남의 음모에 위기에 빠지지만 원자이가 그런 호비를 구해내면서 둘 간의 설레는 로맨스도 시작됩니다. 원자이와의 인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묘인봉과의 운명적 재회와 묘인봉과 호비 사이의 오해는 어떻게 풀리게 되는지, 그리고 호일도의 검에 독을 묻힌 범인은 누굴지, 걸륭의 아들 복강한이 개최하는 천하장문대회에는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지 37화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실 비호회전입니다. 오늘 속군양이 소개한 4편의 무협 드라마 흥미진진하게 보셨나요? 속군양은 여기서 인사드리며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